상우 오빠랑 여수 내려가서 펜션 차릴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 그 사람 죽으면 도장 필요도 없어. 요양보호사 붙여서 치매처럼만 보이게 하면 되지. 약봉지가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통제 캡슐이 굴러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짓누르던 오후, 남양주 신도시의 고요한 아파트 단지.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집 초인종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희수, 올해 78. 한때는 장건설 사장이었고 나중엔 장건설 개발 회장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그저 재준이 아버지입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노인. 하지만 내 삶은 언제나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약봉지는 빗물에 축축이 젖어 무거웠고 심장은 다 타버린 숯처럼 조용했습니다. 영숙, 내 며느리, 아내를 닮았다 생각했던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재준이 오빠는 요즘 말도 잘 들어. 시아버지 곧 죽는다는데 뭐 어때? 법적 후견인만 되면 장희수 명의 땅도 우리 마음대로야. 장희수 명의 땅, 내 이름,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 문틈으로 무너졌습니다. 영수가 그 사람 죽으면 나랑 진짜 결혼하자. 걱정 마. 도장만 찍게 하면 돼. 재준이 오빠는 바보니까. 그 순간 무릎이 접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멀리서 손녀 혜진이의 목소리. 엄마 나 인형놀이 했어. 해맑은 웃음소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그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짚고 한 발 한 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외쳤습니다. 그래, 영수가. 그 계획 다 들었다. 절대 그냥 죽진 않을 거다. 강북구 번동. 사람들 입에선 지저분한 동네 소리가 나오지만 내겐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29. 건설 현장에서 돌 나르고 기둥 박으며 나 혼자 내 이름으로 처음 올린 다세대 주택. 누군가는 재수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비 오는 날 맨손으로 철근을 붙잡던 그 고생을 내 몸에 박힌 굳은 살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손가락 마디를 펴지 못해 아내가 붕대를 감아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었습니다. 당신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지을 거잖아요. 그 믿음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33엔 장사장, 40 넘으니 장회장, 서울엔 건물 한 채, 포천엔 땅 두 필지.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그녀가 떠난 그날이었습니다. 내 아내, 위암 말기 5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11살짜리 재준이가 조용히 책가방을 품에 안고 앉아있던 장례식장.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때 내 심장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가 나를 위로하다니. 그날부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 후로 나는 재준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안 하던 그 아이가 가끔 건네는 한마디. 아빠, 나중에 건축가 될래. 아빠처럼. 그 말이 내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재준이는 자랐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아키텍처 회사에 취직한 그날 내 가슴은 터질 듯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영숙.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내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드릴게요, 아버님. 영숙이 내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을 알아본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재준이가 해외 프로젝트로 바빠지자 나는 전 재산의 일부, 병원 진단 기록, 모든 중요한 서류까지 그녀 손에 맡겼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를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내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포천의 땅, 내 아내와 함께 걸으며 씨앗을 심었던 그곳. 몇 달 전 병원 진단서를 받았을 때 그 땅을 재준이에게 넘기려다 문득 불안해서 멈췄습니다. 영숙이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이 내게 남은 마지막 이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은 오늘 문틈에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고 늙었고 믿을 사람 하나 없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죽는 노인으로 살진 않을 겁니다. 내 삶을 쌓아 올린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날 못 전했던 서류를 들고 재준이를 보기 위해. 눈은 흐리게 내렸고 바람은 얇은 외투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손에 꽉 쥔 봉투를 품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잉동 문은 금방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누르려는 순간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냉기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영숙.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문만 살짝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재준 오빠 출장 갔어요. 며칠 뒤에 온대요. 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서류가 있다기에 직접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말없이 휙 낚아채듯 받아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손끝이 스쳤지만 그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틈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파스타 진짜 맛있더라. 여전히 솜씨 죽이네. 그 웃음, 낮고 익숙한 듯한 목소리. 나는 무심결에 문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놀라듯 다시 날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황함이 번졌습니다. 지금 누가 있어? 아, 그냥 옛날 직장 동료요. 근처에서 강이 있다며 잠깐 들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진짜 가보셔야겠어요. 그녀는 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문에 끼었습니다. 따각 짧은 소리와 함께 내 손끝에 피가 맺혔고 나는 천천히 손을 떼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하얀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8층 복도 끝에서 흔들리는 내 외투와 함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찬호를 불렀습니다. 내 오랜 친구, 서로의 어깨를 빌려 인생을 버텨온 유일한 사람. 우리는 낡은 고깃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연기 자욱한 간판 불빛 아래 소주 한 병이 놓였습니다. 찬호야, 너 말이 맞았어. 걔 진짜 우리 재준이 인생 망치려는 거였어. 찬호는 처음부터 영숙을 의심했습니다. 자네 아들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가 갑자기 들어온 건 이상해. 특히 자네가 병원 다니기 시작한 뒤에 말일세. 하지만 난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 행복한 가정을 의심하는 게 못마땅했으니까요. 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진 몇 장, 서류 몇 장, 그리고 이름 하나. 이상호. 이 남자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 경기 북부에서 체육관 하나 조그맣게 운영 중인데 형네 집에서 빠져나간 돈 일부가 이 남자 계좌로 들어갔어. 뭐라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내가 한 달 전부터 조금 알아봤어. 소주잔을 내려놓는 찬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 뭘 알아봤다는 거야? 형이 그렇게 영숙이를 신뢰하는 게 걱정됐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탐정사무소에 부탁했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영숙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나는 잠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찬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해, 형. 이건 형이 봐야 할 것 같아. 게다가 형 집 담보로 이미 들어갔어. 서류엔 형이랑 영숙이 이름으로 공동명의. 재준이는 아예 몰라. 내 도장? 언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찬호는 말없이 작은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불빛 아래 그 문서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지장. 그건 왼손 엄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습니다. 오른손 엄지에만 지문이 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그녀는 나를 법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병원에서 보호자라고 말하며 의사에게 나 대신 서명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제가 대신. 그 말이 지금은 사기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생명으로, 내 인생으로 어떤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준이, 내 아들. 그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출장지에서 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하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내 마음은 더 찢어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직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아이 앞에서 가장 착한 아내였으니까요. 재준이 야근할 때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 기다렸고 생일마다 손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재준이가 힘들어할 때면 등을 두드려주며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내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재준이 오빠 앞에서는 항상 웃어줘야 해. 내가 조금만 울면 다 믿어주니까. 그 사람 앞에선 천사가 되는 거야. 영숙이 친구에게 한 말이라고 찬호가 전해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의 순수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 말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나는 그 녀석을 지켜줘야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써내려간 기록들, 영숙의 말, 행동, 이상한 금융거래, 통화 기록, 그리고 포천 땅 문서 복사본. 나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날 죽이려 했다. 나는 그걸 기억한다. 그리고 그 아래 세 가지 사건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1월 23일 약사가 경고했던 내 항암제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 영숙이 병원에서 바꿔줬다고 했지만 처방전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두 번째, 2월 8일 포천 별장에서 혼자 있을 때 가스레인지가 새고 있었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 영숙이 전날 요리해 놓을게요라며 다녀갔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 2일 영숙이 챙겨준 영양제를 먹고 심한 구토와 경련. 병원에서 원인 불명이라 했지만 남은 약을 찬호에게 맡겼더니 독성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얗게 지워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만은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경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호가 추천한 변호사였습니다. 찬호가 말했습니다. 형, 이 사람 기억나? 30년 전 그 무역사기건에서 형 살려낸 젊은 변호사.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형사 전문가야. 그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밤새 계약서를 파고들어 허점을 찾아낸 날카로운 눈빛의 후배. 연락은 끊겼지만 지금 그가 필요했습니다. 경덕아, 이번엔 진짜 끝장내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내 마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랍 안에 오래된 노트를 쥔 내 손끝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울 만큼 울었고 죽음 앞에서 준비도 끝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그녀를 세상 앞에 끌어내기로 약속된 날 경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고층 빌딩 14층 유리문에 새겨진 차경덕 법률사무소. 문을 열자 냉랭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경덕은 날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그의 표정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색 완연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손에 든 낡은 노트. 나는 묵묵히 내 손에 든 노트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덕아, 나 이번엔 그냥 죽을 수가 없다. 그는 노트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굳어지는 그의 눈빛. 노트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더 깊어지는 그의 깊은 주름.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형님, 이 여자는 프로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몇 개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영숙. 전 남편 쪽에서 유산 문제로 고소 들어간 전적 있습니다. 간병을 이유로 도장 받아낸 뒤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처음 만난 날, 그 말 없던 눈빛과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재준이가 영숙을 처음 데려왔던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그녀가 한 말. 아버님, 걱정 마세요. 재준 오빠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돌볼게요. 그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며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얘기하던 모습.
간호사들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그 모습. 내가 태어나던 날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하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연기였단 말인가? 소용돌이치는 생각 속에서 간신히 침을 삼켰습니다. 경덕은 손을 들어 내 생각을 끊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상호라는 남자. 지금 체육관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의심스러운 현금 입금 다수. 형님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추적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제 사무실엔 강종호라는 전직 형사가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형님 연락받자마자 글을 붙였습니다. 5일 동안 영숙 씨와 이상호 씨를 미행하고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형님 병원 진단 직후부터 재산 탈취 계획을 세웠더군요. 그날 저녁 차경덕의 사무실 회의실, 박찬호와 차경덕 그리고 나는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사진들,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찬호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 날짜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달. 이상호가 내 차 앞에 서 있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주고 둘이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영숙이 내 서재 금고를 여는 장면. 손에는 내 인감 도장이 들려 있습니다. 서류 위조가 발각되면 감옥 가. 걱정 마. 혜진이 양육권만 내가 가져가면 돼.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내 거야.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덕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가압류 절차는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무엇보다 이 증거로 그들은 감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재준이는 어떡하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경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준이는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가가 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형님, 그 아이는 단단합니다. 그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처음엔 무너질 겁니다. 아마 저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아픔을 겪더라도 진실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재준이는 결국 일어설 겁니다. 형님의 아들이니까요.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재준이가 어릴 적 자전거에서 넘어졌다가도 늘 혼자 일어나 다시 페달을 밟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밤늦은 시각, 나는 포천의 그 땅,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던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지만 내 손에는 묵직한 진단서 한 장,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 한 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옛 추억이 함께 실려왔습니다. 이 땅을 처음 샀던 87년 여름, 30대 중반의 나와 아내는 빚을 내 이 황무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농사 짓고 살자. 재준이한테 자연을 가르치자라고 말하던 아내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91년 봄 아내가 여기 밭에 고추 모종을 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 둘이서 저 소나무 아래 숨었던 날. 흠뻑 젖은 채로 웃다가 나눈 키스. 그리고 다음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모든 작물이 망가졌을 때 속상했지만 다시 땅을 다시 일구던 그때.
재준이가 5살 때 이 언덕에서 연을 날리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사건. 그날따라 차를 정비소에 맡겨둔 상태였고 아내는 재준이를 업고 비포장도로를 걸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날 밤 재준이가 엄마 등 아파요? 나 때문에 많이 걸었는데 라고 물었던 그 작은 목소리. 아내가 암 진단받은 후 마지막 가을에 이곳에 함께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걸을 힘도 없었지만 이 언덕에 꼭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혼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못 버틸 거야.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내 얼굴을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텨야 해요. 재준이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석양을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여기 꽃 좀 심어줘. 장미. 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 왜 하필 장미야? 물었더니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가시가 있잖아요. 쉽게 꺾이지 않고 혼자서도 잘 크니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재준이와 함께 여기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날 어린 재준이가 흙투성이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아빠, 우리 엄마 보고 있을까? 묻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장미들이 지금도 저쪽에 피어 있습니다. 매년 피고 지고 때론 서리에 시들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피어났습니다. 우리 삶처럼 그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들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유언장 사본, 영숙과 이상우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문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종이일 뿐이야.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종이 끝에 닿자 노란 불길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빛이 마치 그녀의 영혼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덕이 준비한 서류에 내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내 의지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경덕이 준비한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서 서명한 법정 문서.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 의지가 담긴 종이었습니다. 조용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본인 장이수의 모든 재산은 포천의 땅을 포함하여 손녀 장혜진 명의 신탁으로 전환한다. 법적 책임은 박영숙, 이상호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것이 내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재준이에게 직접 상속하는 대신 혜진이 명의의 신탁으로 전환해 영숙이 절대 손댈 수 없게 했습니다. 재준이가 혜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되 영숙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 경덕이 제안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류를 접으며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밤바람이 살짝 불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그날 밤 나는 문득 그 집 문틈에서 들렸던 영숙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 그냥 조용히 죽을 거야. 유언장만 처리하면 끝이지.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그녀가 숨긴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일.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덕이었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입니다. 가압류 승인되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아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고맙다, 경덕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전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 겨울 햇살이 스산하게 번지는 오후. 서울지법 318호실 광역범죄 전담 재판부가 열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나무 벤치를 비추고 차가운 정적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현판을 두드리는 소리. 212가압, 사기 및 재산 횡령 사건 개정합니다. 차가운 정적을 깨는 목소리. 피의자 박영숙, 피의자 이상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숙.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뜯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그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호. 어깨를 움츠린 채 법정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불안한 눈빛.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갈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검사. 그녀는 차경덕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과 사진이 떴습니다. 서류가 법정에 낭독되었습니다. 박영숙은 장희수 씨의 보호자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 진단서를 조작하고 유언장 변경을 시도했으며 내연남 이상호와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재산 탈취를 계획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영상이 떴습니다. 박영숙이 내 필체를 흉내내어 유언장을 쓰는 모습, 이상호가 체육관 금고에서 내 인감도장을 꺼내는 장면, 둘이 호텔방에서 웃으며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 마지막 녹음이 재생되었을 때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희수, 그 영감이 죽으면 우리 결혼하자. 포천 땅도 있고 서울 건물도 다 넘어올 거야. 재준이는 바보니까 모를 거고.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법정 안에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방청석에서 분노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한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쿠,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용하다니. 옆자리 남성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뒷줄에서는 뱀 같은 여자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심지어 어떤 노인은 분노에 일어서다 법정 경위에게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청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마스크로 가린 얼굴, 모자로 내린 시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호흡기가 무거웠지만 나는 견뎌냈습니다. 내 앞에 내가 낳은 아들 재준이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빛나던 그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발해 있었고 눈 아래로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마디는 하얗게 될 정도로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수치심,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왜? 라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함께한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괴물로 변해버린 충격. 그런 사람과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룬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의사, 은행 직원, 나의 친구 찬호까지 모든 증인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변호인의 반박, 영숙의 눈물, 이상호의 항변,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앉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박영숙에게는 징역 5년, 피고 이상호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남자 관계를 의심해 왔어요. 당신 집안 재산만 노린다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죠?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라고요.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사이로 재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이상호는 그냥 동네 체육관 트레이너였어요. 내가 혜진이 수영 가르칠 때 만난 오빠 혜진이 수영 배우는 거 기억나죠? 당신도 좋아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유산을 노렸다고 그 녹음 파일 다 조작된 거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한순간 울다가도 다음 순간 차갑게 변하는 그녀의 눈빛. 그것은 10년 동안 재준의 마음을 조종해온 그 얼굴과 같았습니다. 재준 오빠, 우리 10년이잖아요. 10년. 출장 갔다 와서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전화해서 그랬잖아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고 그녀는 점점 더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출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영숙을 흘겨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망쳤다는 체념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같았습니다. 영숙의 광기 어린 변명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 씨, 제발.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조용한 법정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 한순간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듯한 차가운 표정이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인은 발언을 삼가십시오. 내 차례였습니다. 재판장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증인 장희수, 나와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호흡기를 조금 내리고 한 발 한 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펼치고 작은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도장을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내 삶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끝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요. 내 아들은 착했을 뿐입니다. 그 착함마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나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재준이 병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법정 당일보다는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한 달 휴직계를 냈어요. 사장님이 더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언젠간 돌아가야죠. 제 설계 프로젝트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여자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손길에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다. 그 마음, 나도 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키운 내 아들,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들을 더 일찍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그러나 동시에 이제라도 그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 눈에서 어린 시절 재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살 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의 그 눈빛. 도움을 청하면서도 강해지려 애쓰던 그 눈빛.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며칠 후 의사는 내게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차트를 넘기며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급격한 확산이 다소 안정되었고 항암 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완치란 말입니까?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 삶의 질도 조금 나아질 겁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가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며칠 후 나는 포천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땅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가고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준이와 혜진이, 내 손녀가 함께 왔습니다. 혜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품에 넣고 말이죠. 할아버지랑 꽃 심자. 그 문구 위엔 알록달록한 해바라기와 삐뚤삐뚤한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준이가 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나는 혜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혜진이의 작은 손이 흙을 덮었습니다. 재준이가 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가 될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해바라기란다. 아주 크고 예쁜 해바라기가 될 거야. 재준이의 눈에도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모셔야죠. 그래, 그럴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천의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 대신
남은 날들을 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씨앗들이 큰 해바라기가 되었을 때 내가 이곳에 없더라도 재준이와 혜진이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심었던 이 날을,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저희 이야기를 찾아주시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성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